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해커스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다시 여러분하고 함께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원래 여기 우리 해커스 공인중개사 과정이 처음 생길 때 1기 때 제가 그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업도 하고 강의도 또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강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시 돌아왔는데, 왕의 귀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동산 공법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2000년 들어가기 전에 99년도에 제가 고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알바를 좀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99년도에는 민법 강의를 하다가 2000년 딱 될 때쯤에 공법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한 걸로 보면 이제 26년 차가 되는 거고, 공법 강의는 한 25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 강의를 하면서 실무도 제가 좀 많이 해가지고, 현재는 미스터 홈즈라는 전국의 최초 프랜차이즈 중개 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 관계법규 강의하고 있고요. 주택관리사는 현재 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과 감정평가사 관계법규 강의 두 강의 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인하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에서 디벨로퍼 과정 하고 있습니다. 제가 땅 사서 건물 짓고 분양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게 됐는데, 기본 베이스가 됐던 게 이 부동산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과정은 입문 과정인데, 여러분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진행을 하면서 부동산 공법은 이런 법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과정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그래서 OT라고 하죠. OT 할 때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소통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의 간략적인 소개를 좀 하는 건데, 제 소개를 안 하고 막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해커스의 부동산 공법 훌륭한 선생님들도 같이 있고, 제 강의도 덤으로 같이 또 들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 입문 강의, 기본 이론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약 강의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강의는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는데 기본적인 틀이 안 잡혔더라, 기본적인 개념이 안 잡히니까 책을 읽을 때 답답하더라, 이런 분들과, 나는 완전히 부동산 관련돼서 초보인 분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난 3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좀 실패를 해서 다시 공부합니다, 안타깝게 한두 개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분들은 만약에 안 들으셔도 상관없지만, 내가 기초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확실하게 다지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배속을 제가 1.5배속까지는 들어도 이해가 될 정도의 발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돌리셔서 이런 거 있었어? 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앞으로 해커스에서 여러분이 3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과목이 전략 과목이 되지는 못해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합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과목이 안 되게끔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시면요, 네이버에 고상철 치면 제가 하는 일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거기에 욕도 좀 있겠죠. 근데 제가 한 26년 차 해보니까 어떻게 좀 많이 알려져서 최근에는 이제 실무도 많이 하는데, 저는 기본 베이스가 부동산 공법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나머지도 튼튼하게 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 이분이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질문 받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완전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닌 거지, 법전공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문학과를 나왔거나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를 나왔어. 그럼 이분들이 경제나 법 이런 것들하고 친하게 막 지낼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인데, 일단 책을 받으니까 너무 두껍고 다 법조문들만 써 있으니까 너무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막 러시아어 말 같고 막. 그래서 궁금한 거가, 자,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제가 강의하는 2차 과목인데, 자, 부동산 공법에는 1차는 여러분이 이제 민법 선생님하고 우리 개론 선생님께서 OT 하시면서 1차 과목은 이론 소양 과목으로 최소한 부동산학에 관련된 투자, 경제, 금융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배워라. 그래서 부동산 학과 관련된 개괄적 이론을 배우겠지.
그게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그리고 민법이라는 거는 모든 법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든 자격시험에 법 과목이 들어가면 민법은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서 1차가 합격이 되면 그럼 2차가 문제인데 2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니 공인중개사로서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했어. 중개하는 거를 당신만 하라고. 당신한테. 그래서 공인중개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당장 자격증을 따고 나갔는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 오다가 땅을 하나 봤는데 뭐 매각한다고 있던데 이 땅에 제가 다세대 주택 지려고 하는데 이거 몇 층까지 면적이 얼마 나올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해당 토지는 현재 쓰임새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 건물을 지을 때 이 평수가 100평이니 최대 몇 평을 져서 몇 층까지 짓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할 때 이 규모를 초과하면 다세대가 아니라 연립이 되니까 땅을 쪼개서 2개로 나눠서 지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들이 땅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뭔가를 이용하려는 거를 국가가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일반인이 공법이 뭐야? 어떻게 했던 공익을 위한 법이야? 뭐 이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자 40문제 한 과목당 40문제 한 문제당 2.5점이에요. 그래서 유형이고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 오지선다로 나옵니다. 그런 유형으로 나오는데 선생님께 배우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워낙 강사들이 많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초짜 강의, 10년 정도 강의했을 때까지는 저 따라오세요라고 자신 있게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20년, 25년이 넘으니까 제가 아직까지 이 시장에 살아남아서 그래도 남들이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1타 강사라고 하는데 1타 강사면 그래도 너 믿고 내가 한번 따라가 볼게. 이런 확신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한가 봐. 당신 믿고 뭐 유명하다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 적중했는지 알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간략하게 한번 35회와 36회를 대비해. 자, 이미 시험은 35회가 끝났잖아요. 그럼 지지난주에 끝나기 전에 강의를 제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교수님이 말한 그 내용이 어떻게 시험에 나왔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중이 어느 정도 됐냐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한 게 있어. 그럼 이제 제가 부동산 공법, 아까 제가 부동산과 공법의 합성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지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농지야. 그러면 농지 관련된 법이 있어요. 농지는 이렇게 이용하시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시려면 바꿔 쓰시는 걸 우리는 바꿀 전자에 쓸 용자 써서 전용한다고 그래요. 그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해야지 그냥 하시면 법률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농지는 농지법이라는 걸 받고 근데 마침 이 땅이 또 개발 제한 구역이야.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받아요. 뭐 그런 것들을 받는데 그러면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 공익 목적으로 규제하는 법들이 350여 개가 있거든요. 근데 350여 개의 법률 중에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요거 3개하고 요거 3개를 규제하는 거를 좀 최소한 알아야 실무에 나가서 공부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6개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통칭을 하고 그 안에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런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 많아요. 이 6개의 법을 한꺼번에 통칭해서 부르는데 이게 너무 길으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규제하는 공법이다 해서 6개를 이제부터 아파트를 지려면 이 절차를 거쳐 주택 건설에 관한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런 규제하는 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 목적으로 규제하는 법이야.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은요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고 재미없어 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요 일단 첫 번째 한 장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 좀 있으면 맞아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배경 지식을 어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공법계 아이돌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제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왜 쓰고 있냐면 제가 20대 24살 때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처음 시작을 할 때
뭔가 특징이 너무 없으니까 강사라는 사람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머리를 엄청 길렀어요. 그래서 했더니 이게 내 이름 고상철 이름 기억 못하는데 어떤 분들이 걔 머리 기네, 젊으네, 잘생기네 뭐 이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돼지 같지 않았어요. 말라가지고 그냥 괜찮아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강사한테는 10년, 20년을 가더라고요. 제가 20년 넘게 강의하다 보니까 지금도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두 명이 막 오면 우리 어머니가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모르셨는데 머리가 되게 길었던 잘생긴 젊은 강사였다는데 고상철이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이미지가 제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왜? 너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너무 기니까 또 젊어 보이고 싶어서 머리를 잘랐더니 특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계 아이돌인데 얼마 전에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마스크를 다 벗었는데 제가 그때 뭐 감기 걸려서 마스크를 안 벗었는데 남들이 볼 때는 특이하게 다 벗었는데 왜 쟤만 안 벗어? 이런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걸로 밀고 가자. 공포계 아이돌이니까 공항 패션으로 가자 해서 공항에서 바로 나온 패션으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뭐 V라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마스크, 턱스크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시면 그때 턱스크 했던 그 잘생긴 귀염둥이 공포 선생님 뭐 이렇게 기억이 나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요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신경 쓰시고요. 끄시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너 작년에 얼마나 맞췄어? 뭐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럼 내가 40문제를 다 맞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4년도 35회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래도 적중률은 제가 90%라고 쓰긴 썼어요. 왜? 기본소에서부터 요약집, 문제집까지 다 들어간 걸 따지면 90%는 나왔는데 솔직히 기본소를 많이 안 보고 요약집이나 문제집을 많이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강의한 그 와중에서 보면 한 80% 정도는 맞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85점, 82점 이런 분들이 수두룩하니까 뭐 혼자 공부를 했어도 그렇게 맞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를 맞췄다는 얘기는 제가 실질적으로 90%까지 맞췄지만 저는 틀려라고 하는 킬러 문제 있잖아요. 그게 한 공법은 1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시험이 잘 나올 걸 위주로 강의를 해야지 안 나올 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라 하는 부분에 있는 게 한 4개 정도는 아마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서 한 90%로 보는데 저는 목표가 80에서 90%가 목표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의 시험 점수는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꽈락을 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과목입니다. 네, 근데 저는 여러분이 60에서 70점까지 가게끔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자, 시험이 토요일인데 전날 강의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전날 제가 제 밴드에서 원래는 제 밴드에서 했는데 지금 유튜브를 하지만 밴드에서 시험 보기 전날이 금요일 날인데 그날 2시부터 4시까지 혼자서 공부하면요 책이 안 넘어갑니다. 마음은 급해지고 혼자서 총정리를 못해서 제가 그러면 지문을 읽어줄 테니까 옳은 지문으로만 자주 몇 번 읽어서 듣고 나서 내일 찍읍시다 라고 해서 시험 보기 즉 24시간도 전이죠. 24시간도 안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강의가 지인남이라고 해서 지문 읽어주는 남자라고 특강을 했는데 뭐 여기서 바로 나왔다라는 걸 보여줘야 진짜 쟤를 믿고 따라가도 되겠구나. 어떤 거냐면 제가 유튜브 찍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음성은 안 들어가죠?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자, 여기 지문을 제가 100개를 만들어 놓고 이 지문은 그래도 한번 읽고 갑시다 라고 한 달 전에 배부한 거를 이날 강의를 했는데 여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자, 이제 쳐보자. 자, 이거 1년을 넘게 공부하신 분들이 봤던 내용입니다. 나 오늘 처음 들었어. 나 얼굴 고상철 너 처음 봤어. 근데 갑자기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래. 그럼 이게 갑자기 모르는 단어가 딱 튀어나오면 거부감을 느껴요. 그러지 마시고 단어 해석은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특정한 보존할 땅들이 있는데 여기저기 입체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난개발을 막아보겠다. 성장을 관리하는 계획구역이다. 묶어놓으면 이 지역에서 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그 계획으로 니들이 개발해. 그럼 난개발은 좀 막을 수 있겠다. 대신에 인센티브 줄게. 인센티브가 뭐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땅에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땅은 건물이 100평 있으면 건물을 50평만 줘라, 20평만 줘라, 30평만 줘라, 최대 이 범위를 넘지 마라, 이런 걸 규제하는 걸 우리는 건폐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개발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거의 대부분이 건폐율이 20%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폐율 하면 세울 건자에 덮을 패자야. 내가 갖고 있는 대지에 얼마를 세워서 덮을 수 있냐, 건축 면적을 말하는 거겠죠. 그게 20%래요. 20%면은 우리 100평 중에 몇 평까지가 최대라는 거죠. 20평. 30평 지면 법규 위반인 거야. 그런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을 10%를 더 완화해 줍니다. 왜? 네 멋대로 안 하고 우리가 짜놓은 계획에 맞춰서 너 개발하니까 인센티브 줄게. 좀 더 줄게.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10%를 더 주는데,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는 40%인데 여기는 10% 더 해주면 얼마야? 50%죠? 10% 완화하면. 근데 나머지 보존할 땅들은 전부 다 20%인데 30%까지 완화해줘요. 30%까지 완화해주는데 그중에 보존관리, 보존녹지,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요, 얘는 개발을 못하게 해놓은 지역이다 보니까 걔네들은 안 돼요. 그래서 보존자 들어가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가 안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질문 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우리 35에 52번으로 나왔어. 52번. 일단 유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부동산공법은 40문제가 나오는데 법이 6개가 있어. 그중에 제일 중요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법인데 12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41번부터 52번까지인데 52번에 출제가 됐다. 그때 아까 제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되면은 인센티브 준댔죠. 그러면 건폐율이 원래 20%인데 10% 완화해주면 몇 프로까지 완화가 돼요? 30%까지. 그래서 30% 이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정한 대로 네가 건물을 졌어. 그러면 건폐율 완화해주겠다. 근데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다 보존할 땅들 중에서 무슨 글자 들어간 애는 완화 안 해준다 그랬어요? 보존자. 여기 보존자 보이죠? 생산관리, 생산녹지, 자연녹지, 농림지역.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초보시니까. 얘는 우리나라의 용도지역 제도가 도입된 거를 제가 설명을 어마어마하게 잘 해드릴 거야. 그럼 이제 당연히 이해되는 거니까 지금은 저런 지문들이 나오는구나 유형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4개, 5개 단어 중에 아까 보존녹지라고 하는 거는 절대 개발하면 안 되는 지역이라서 얘는 완화해주면 안 되잖아.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야. 그럼 이게 여기 나왔던 요 지문이에요. 보존 들어가는 거 답이다. 그래서 이날 앉아 있었으면 이거 찍기라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52번으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그날 똑같이 또 했어. 그 다음에 공동구가 있는데 공동으로 묻은 콘크리트 구라고 그래서 도로 밑에 어떤 큰 관이 있어요. 거기 수도관도 지나가고요, 가스관, 전기선 이런 게 다 지나가는 관이 있어. 그걸 우리 공동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동네 가면 전봇대가 되게 많은 데 있죠. 그럼 거긴 구시가 질까 신시가 질까요? 물론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저는 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만, 그냥 오프라인이 아닌 그냥 이 사람 없이 혼자 찍는 거다 보니까 생동감이 없을까봐 앞에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전봇대 이렇게 많아. 이게 구시가지야 신시가지예요? 신시가지예요? 아니죠? 그렇죠. 구시가지지. 근데 거기에는 땅 밑에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좋은데 이거를 땅 밑에 팔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도시가 될 때 규모가 좀 크면 무조건 지하에다가 공동구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다 공동구 만드는데 그 기준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도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할 땅들, 택지개발 사업할 땅들, 어떤 신도시, 경제 신도시 만드는 땅들은 200만 초과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여기 200만을 초과하는 신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구 나오면 항상 요거 아니면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넣는 건 아니다. 이런 지문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고 갑시다 라고 했는데 다음날 시험에 46번에 나왔어요. 자,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자, 아까 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법이 국토계획법이라고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사항이라고 나왔죠. 얘가 41번부터 52번까지 12문제가 나오는 말이에요. 그 중에 46번으로 나왔는데
도로가 결정이 되고 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찾아라. 다른 거는 공부 안 했으니까 일단은 이제 차치하고요. 3번 질문 보시면 자, 택지개발지구를 만드는 거는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신도시를 만들 때 200만 제곱미터를 뭐 했네? 초과했어. 그럼 무조건 의무적으로 땅 밑에다가 뭐 넣으라고 그랬어요? 공동구. 그럼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 뭐 해야 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죠? 됐어. 그러면 아까 200만 초과하는 신도시니까 공동구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럼 이거 맞는 거네. 그럼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야. 요런 유형이구나. 위아래는 아직 안 배웠는데 쉬워요. 위아래 다 쉬운데 답은 3번이 맞다. 얘네들 틀린 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제 진도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모의고사가 있고 백선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모의고사 때 나왔던 내용 중에서 아니면 제가 주로 쓰는 장의 자료에서 어떻게 나왔냐? 이거는 이제 용도지구라는 건데 용도지구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용도지구가 몇 개 있을 것 같아? 9. 그렇지. 9개 있죠. 용도지구니까. 그래서 9개가 있는데 여기 경관지구부터 고도지구까지 9개가 있어요. 그럼 이 9개 용도지구 중에서 5개가 세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보면 김포공항 가면은 건물이 안 높죠. 안 높은 이유가 항공기가 이착륙하려면 높은 건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걸 방지하려면 최고 높이 제한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고도지구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해당 지역을 김포 쪽을 다 하면 되지 이거를 서울 전역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여기 지역만 필요하니까 용도지구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규제를 하겠다. 고도지구. 야, 여기는 보존할 땅인데 여기 사람들 좀 약간 모아가지고 개발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취락지구 지정해서 여기만 개발해봐. 뭐 이렇게 필요할 때 만드는 게 용도지구인데 이게 자연 취락지구라는 게 있고 집단 취락지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9개 용도지구 중에서 세분이 되는 게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개발지능지구입니다. 얘가 왜 잘 나오냐? 왜 제가 제일 잘 나와요? 오지선단에게 딱 좋아요. 그래서 5개로 세분이 되다 보니까 주거만 개발하겠다. 주거개발. 공장 창고 짓겠다. 이거 산업유통개발. 그리고 관광단지 만들겠다. 관광휴양개발. 그래서 요 3개가 있었는데 요 2개를 같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복합개발지능지구. 그리고 이 기능 중에 다른 기능 넣었으면 좋겠어. 특정개발지능지구에서 세분되는 게 주산관복특이라고 해서 저랑 같이 기억할 거예요. 주산관복특 이렇게 세분이 되는데 요런 내용을 갖고 실제 시험 유형에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읽고 가라고 제가 최종 모의고사가 4회를 보거든요. 그중에 3회차 때 48번 문제인데 국토계 법령상 용도지구하고 세분을 했어. 그래서 이게 경관지구는 3개로 세분되거든요. 자연경관, 시가화경관, 특화경관이 아니라 시가지경관입니다. 시가지경관. 그래서 자수해의 시가지, 자수해의 시가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경관, 특화경관, 시가지경관인데 틀렸네. 뭐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개발지능지구 제가 아까 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산관복특 할 때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관이 뭐예요? 관광휴양개발이지 단지개발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합개발, 2개 이상 넣으면 복합개발지능지구, 특정용도 개발, 특정개발이지 특정용도 개발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시험 50번에 나왔어요. 50번에 개발지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아까 제가 개발지능지구는 주산관복특 했어요. 관복특. 그럼 이제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없네. 자,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그 다음에 2가지 넣으면 복합개발지능지구 그랬죠. 복합개발. 얘네들 외에 특정한 거 하나 더 넣어서 특정개발지능지구야. 그러면 2번은 처음 보는 거죠. 이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는 게 있지 개발지능지구는 아니거든. 근데 이거를 연습을 안 된 상태에 가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제 선생님 얼굴 생각나면서 막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공법은 워낙 양이 많아서 다 외울 수는 없어도 키워드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 키워드는 제가 잡혀드릴 거야. 수업 시간에 앉아만 계시면 잡아드리는데 안 앉아 계시고 눈 감고 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됐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 됐던 것도 요거고, 제가 이제 신의 노트라고 해서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판서를 따라 쓰는 거를 불편해해서 저는 수업을 들 때, 제가 얘기했던 거 듣고 나서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보여주는 PPT를 좀 축약한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 제가 진 건 아닙니다. 그때 17회 때인가? 제가 그때 엄청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2개월 공부한 사람이 80점이 막 넘고 그랬으니까 그때 저 사람 공법의 신이다 이래가지고 별명이 생겼어요. 공법의 신이라고. 물론 이걸 가지고 마케팅도 했지만 일단 공법의 신 그러면 이제 고상철이거든요. 그래서 고상철인데 그럼 내가 노트 만들었으니까 신의 노트를 하자 해서 신의 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법 신의 노트에 제가 이제 마지막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혹시 벼락치기로 이거라도 좀 봅시다 라고 해서 마무리 정리할 때 썼던 자료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모든 땅들이 주거 용도로 쓰세요, 얘는 상업 용도로 쓰세요, 얘 농사 짓는 데 쓰세요, 이런 기능을 다 넣어놨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다 쓰임새가 정해져 있어. 그걸 쓰임새를 좀 어려운 말로 용도라고 해요. 그럼 용도가 있어. 땅마다, 지역마다. 이걸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발할 땅들은 도시적으로 넣어놨고 약간 보존할 땅들은 도시 외의 지역에 넣어놨는데, 이거를 지정하는 거를 특정인이 다 해버리면 이거 난잡하게 막 개발될 거 아니냐.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하는 사람, 뭐 부산은 부산광역시를 관할하는 사람이 그 해당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그 절차로 용도 지역을 바꾸고 해라. 인구가 늘어나면 주거용지 부족할 거니까 도시계획상 인구가 늘어날 것 같으면 용도를 바꿔놔라. 녹지라는 땅을 주거로 바꿔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야. 용도지역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도시군관리계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를 거치는데 계획을 그냥 짜는 게 아니잖아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해야 되지, 이 지역 살고 있는 사람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지, 관계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계획이 짜져서 윗사람한테 보고까지 해가지고 이게 여러 단계 과정을 거쳐서 협의 심의가 되면 결정이 돼서 바뀌는 건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툭툭 바꾸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얘는 무조건 바꿔야 돼, 이 절차고 뭐가 필요가 없어, 그럼 특별히 예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특례라고 해요. 그래서 지정된 거로 보는 특례가 있고 결정고시된 거로 보는 특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시험에서는 얘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요번에 시험에 나온 건 요 파트가 나왔어요. 자, 일단은 용도지역 개념을 안 배우셨으니까 들어만 두세요. 자, 보존도 해야 되면서 좀 약간 개발도 좀 하려고 좀 관리하려는 땅을 우린 관리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관리지역은 보존할 땅, 개발할 땅이 같이 들어있겠네. 근데 여기 땅에다가 여기다 농사만 짓겠다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버리면 절대 개발할 땅이 아니라 농사만 지어야 될 땅이라 용도를 농림지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순간 걔는 농사만 짓 거잖아. 너 그냥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거로 볼게.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잘 나오니까 좀 기억 좀 해두십시오라고 해서 제일 잘 나오는 게 2번. 관리지역 안에 특례에서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관리지역 안에 지정되면 뭘로 본다? 농림지역.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게 7일 전에 했던 건데 48번에 나왔습니다. 자, 국토개법령상. 자, 여기 봐요. 제가 땅은 쓰임새가 다 정해져 있댔죠. 그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골라라. 자, 나머지는 일단 다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근데 5번 질문 보시면 방금 전에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거예요. 농사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지정했어. 근데 관리지역은 도시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으면 안 돼. 요건 주로 어디 있냐면 농림지역에 있어. 그러면 요 지정고시 되는 순간 국토개혁법령에 따른 뭘로 농림지역으로 결정해서 고시된 것까지 보겠다.
특별히 예외 두겠다. 특례 규정이죠. 그럼 맞네. 그럼 정답은 5번. 네 가지는 다 틀렸는데 5번은 확실해. 그러면 일단 5번 정답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8번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했던 거에서도 했단 얘기는 그래도 많이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요거는 신의 노트에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신설이 되다 보니까 요거 기존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폐지되면서 우리나라는 야, 이제부터 도시를 혁신적으로 싹 밀어서 공간을 재배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획을 하나 만들었어요.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계획이다 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도시 혁신 구역하고 그리고 복합 용도 구역을 묶어가지고 이제 여기 지역은 특이한 건물도 막 짓고 용적률 건폐 완화해서 새로 한번 짜봐. 재구조화 시켜봐. 이렇게 만든 게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이에요. 이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틀렸겠죠. 근데 처음에 개정되고 나서는 진짜 어렵게 안 나옵니다.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면 규제 완화해야 되잖아요. 완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다른 건물을 지으려면 특별히 건축할 수 있게 특례 인정해 줘야 돼. 그럼 나중에 건축법을 가서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거를 또 지정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공간 복합용도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는 특례를 이 두 가지만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 줄여서 도복이라고 해요. 도가 뭐예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이 두 가지는 지정되는 순간 건축법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한번 읽어두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이게 시험에서 45번으로 나왔어요. 국토개 법령상 해당 구역이 딱 지정이 되면 건축법에서 야 여기는 이 규제 저 규제 다 빼줄 테니까 한번 대한민국의 특이한 건물 한번 줘보자. 그래서 야, 프랑스 가면 파리에 에펠탑이 있고 이탈리아 가면 피사의 탑이 있는데 대한민국 오면 63빌딩이래. 그러면 63빌딩 만한 게 거기 중국은요 수천 개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 특이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왜? 부동산 규제가 건축법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제한 저 제한 다 받다 보면은 똑같은 거밖에 못 져요. 그래서 여기만 특이하게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요 특별 건축구역 지어하는데 제가 아까 두 가지 도복이라고 그랬죠.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은 지정되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 모두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다른 건 없었으니까 기억하고 니은이라 정답은 2번에 체크하시고 찍고 한 달 뒤에 자격증 딱 택배로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이런 유형으로 나오고 제가 너 진짜 저거 강의했어 너? 그래서 강의했잖아 이거. 했었으니까 맞았을 거 아니야. 근데 뭐 다른 분도 다 했지만 가장 최근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강의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1월 달에 해놓은 거 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한 걸 내가 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서 가장 최근 강의만 제가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지루해지니까 뭐 이제 좀 생략하고요. 이제는 그동안 우리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의 느낌을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회차별로 자 이게 회차가 우리가 36회 대비거든요. 우리 그럼 30회 이후에 40문제가 나오는데 부동산 공법이 40문항이 나와요. 부동산 공법에 40문항이 나오는데 오지선다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1, 2, 3, 4, 5 이렇게. 그럼 이제 1번의 정답의 개수를 보고 2번의 정답의 개수를 보고 다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오지선다니까 우린 40문제니까 5, 8에 40이잖아. 그러면 요것도 8개, 요것도 정답이 8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8개 나와야 1번의 정답 8개, 2번의 정답 8개에서 총 배분을 40문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시점이 34회 때는 88888로 이제 1번의 정답 8개, 5번까지 8개 똑같죠. 그리고 30회 때도 똑같았어. 근데 어떤 애는 이게 7개로 줄고 얘가 9개가 됐네. 그죠? 그럼 결론은 한 번호당 7개에서 9개가 정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공부를 엄청 했는데 1번의 정답이 12개가 나온 거야. 공부 한 사람이야. 12개. 12개가 나왔는데 12개가 나왔어? 그럼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쭉 풀다가 얘는 좀 헷갈려 라고 체크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체크한 게 4개가 있다면 저는 다른 거는 정확하게 그대로 놔두고 얘네들 중에서 다른 번호 보니까 3번에 정답이 3개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얘를 3번으로 미는 게 오히려 합격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무조건 요 단어 나오면 답이 얘입니다 라는 거는 제가 암기를 시켜드릴 거예요. 지문 읽다가 얘 나오면 무조건 답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혼자 공부하면 절대 못하는데 선생님이 되다 보니까 출제하는 의도가 얘야 그러면 얘 무조건 답이 몇 번에 가 있어요. 네, 그런 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대부터 35회 어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 평균 8개가 지문에 나와야 된다. 근데 내 문제를 모의고사라든지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한 번호에 10개가 넘게 나왔다면 체크한 놈은 다른 번호로 찍는다. 그래야 확률이 높다. 요 정도까지는 알고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36회는 이제 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35회보다는 36회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여지껏 전통적으로 봤을 때 짝수회 있죠. 짝수회가 조금 더 쉬워요. 홀수회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짝수회가 어려워. 근데 쉬워. 근데 우리는 무슨 회네? 짝수회예요. 그나마 올해는 조금 쉬울 가능성이 좀 있다. 작년보다는 좀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홀수회 때 어려운 문제가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게 공법은 보통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사이 나왔어요. 근데 좀 약간 짝수회 때는 10개에서 8개 정도 나오니까 조금 난이도는 좀 약간 괜찮아질 거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공부했는데 8개를 처음 봤대. 9개, 10개를. 그러니까 30개가 만점인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왜 그런지는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34회보다는 이 35회가 조금 높았고요.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킬러 문제가 너무 명확했어. 틀려 라고 출제한 문제가 명확하게 해가지고 10개는 조금 약간 틀리라고 한 거구나. 그럼 우리는 30개 중에서 풀어야 돼. 30개 중에서. 그런데 얘 30문제 중에 특징이 1번부터 5번 지문 중에서 진짜 생판 처음 보는 문제도 지문이 있거든요. 근데 답이 너무 명확한 거야. 우리가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만 있어도 얘가 답인 거거든요. 그럼 처음 보는 걸 찍어야 돼요? 명확한 걸 찍어야 돼. 그죠? 명확한 걸 찍는데 시험장에서는 처음 보는 지문 때문에 난이도가 되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그냥 맞추라고 한 거니까 맞추고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려운 지문을 약간 섞어가지고 어려워 보이게끔 했다. 그래도 정답은 명확했다. 지엽적인 지문을 섞어가지고 하는 출제 유형으로 현재 난이도 조절을 했구나는 좀 알겠어요. 우리가 6개의 법을 배우는데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 정비법은요. 그동안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 가장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주택을 킬러를 넣었어요. 그래서 주택법하고요. 건축법이 7문항씩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4개, 여기는 3개. 틀려라 하고 하는 게. 근데 어차피 우리는 14문제잖아요. 14문제 중에서 우리는 7개가 목표거든. 어차피 틀리란 거 했어도 7개는 다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성과를 거두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생판 처음 보는 게 나오면 사람은 당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틀렸을 거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특징이 계산 문제가 없었어요. 건폐율 계산해라, 용적률 계산해라, 토지 부담료 계산해라, 높이 계산해라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없어서 시간은 되게 적게 걸렸고 그리고 농지법은요. 우리가 6개 법 중에서 문항수가 딱 2문제 나와서 이 2문제 나오는데 양은 공인중개사법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포기하는데 저는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해요. 왜? 농지법에서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하나 맞는 경우가 있고 틀리라고 내는 거가 전부 다 대부분 답이 한 7년 연속 5번이었거든요. 근데 5번을 계속 내니까 좀 애매하니까 다음부터 바꾸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4번이 답이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통 5월 달에서 6월 달에 영빨을 좀 받아요. 그래서 농지법은 농사니까 자꾸 뱀이 눈에 나와가지고 제가 4번 찍읍시다라고 아예 1월 달부터 4번 찍읍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틀려라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4번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는데 요게 정답이 4번이라서 농사 한번 따라해봐요. 농사 안 따라해? 안 따라해? 있는 것처럼 농사
그럼 이제 4번이 답이었는데 저도 이게 4번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36회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한 권을 마스터를 해야 돼, 무조건. 한 권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서가 나오면 입문서는요, 저는 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프린트로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알고 갑시다. 어차피 이론 기본서가 제대로 된 게 나오는데 저는 입문서가 좀 그렇게 막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게 이거 보다가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요약을 한 거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의 노트라고 하는 거 있죠. 신의 노트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노트니까 이 노트는 제가 판서한 거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만 판서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걔만 달달해도 전 6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권 달달은 신의 노트. 참고서로 기본서 계속 보면서 찾는다. 그리고 공법을 잘하면 나가서 실무할 때 도움 되게 많이 됩니다. 물론 실무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가 좀 돼야 문제풀이도 하고 기출문제풀이도 하고 특강도 그때 플러스 알파로 하면 되니까 일단은 저를 믿고 시작하셨다면 전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너 믿고 내가 공법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한 번도 수업 시간을 놓친 적이 없는데 떨어졌다. 그럼 제가 분명히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그 대가는 치러드리겠습니다. 뭐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나왔는데 한 번이라도 내가 수업을 안 듣는 게 있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하란 대로 했는데 떨어졌다면 전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별명이 공법의 신이라 했잖아요. 근데 36회도 적중률 80% 이상은 반드시 저는 할 거예요. 뭐 90%라고 아까 썼지만 솔직히 한 85%입니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90% 써야지 먹히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85% 정도인데 올해도 80% 이상은 적중시켜서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OT는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입문 과정을 들을 때 제가 요거는 꼭 아세요, 요거는 꼭 아세요, 저하고 소통은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하나씩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